미래적인 디자인의 셀레스틴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유나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부터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연구개발, R&D 부서의 신입 연구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골의 할머니 댁에서 약초를 캐며 자란 그녀에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다림질한 낡았지만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소박한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금방 눈에 띄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녀가 속하게 된 팀의 팀장은 칼날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강소진 이사였다. 강 이사는 하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하나가 제출한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다. 지방대 출신에 경력도 변변찮고 유나나 씨는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거죠. 여기가 시골 약초방인 줄 알았나. 그녀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팀원들의 비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첫날부터 그녀는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자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강소진의 괴롭힘은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하나에게 연구실 가장 구석, 창고 옆자리를 배정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연구가 아닌 낡은 샘플들을 정리하고 실험 기구를 세척하고 팀원들의 커피를 타오는 것과 같은 자비리였다. 그녀는 하나를 연구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모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냈다. 그녀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후에 열린 팀 회의에서 그들은 최근 개발 중인 안티에이징 크림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희귀한 난초 추출물이 핵심 성분이었지만 안정성이 떨어져 자꾸만 변질되는 것이 문제였다. 팀원들은 복잡하고 값비싼 화학 안정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회의를 듣고 있던 하나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식을 떠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감초뿌리 추출물을 함께 사용하면 화학 안정제 없이도 난초 추출물을 안정시키고 오히려 그 효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소진이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유나나 씨, 지금 장난해요. 흙이나 만지던 사람이. 첨단 코스메슈티컬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요. 그녀는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지 민간요법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유나나 씨는 비커나 깨끗이 닦는 일에나 집중해줘요. 회의실에는 다시 한번 조롱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나는 깊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아래에서 두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CEO인 이현수 대표가 들어왔다. 그는 강소진 이사와 함께 예산과 마감 기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차갑고 위압적이며 모든 것을 숫자와 효율로만 판단하는 남자였다. 그의 시선이 연구실 전체를 쓱 훑고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하나의 위를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 이름 없는 소모품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퇴근 후 하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약초 도감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식물 세밀화와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민간 요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세계였고 그녀의 힘의 원천이었다. 세상이. 그리고 회사가 그녀의 지식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그와 그녀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결혼 반지를 꺼내보았다. 이 기묘하고 보이지 않는 결혼의 상징,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고향의 약초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다. 그녀는 이곳에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왔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만함 때문에 결코 부서지지 않을 터였다. 혼돈의 첫날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나나의 회사 생활은 예상대로 고되고 외로웠다. 강소진 이사는 사사건건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팀원들 역시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하지만 하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가장 기본적인 자빌부터 시작하여 연구실의 모든 샘플과 데이터들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꼼꼼함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전쟁을 조용히 치르고 있었다. 한편 그녀가 처음 발을 들였던 바로 그 안티에이징 크림 프로젝트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핵심 성분인 희귀난초 추출물의 안정성 문제는 팀의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그들은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수백 가지의 복잡한 화학식을 대입해 보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추출물은 효능을 잃어버리거나 피부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제품 출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연구실의 분위기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강소진은 CEO 이현수의 압박에 아래 팀원들을 더욱더 거칠게 몰아붙였다. 하나는 그 모든 과정을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 홀로 남아 연구실을 청소하며 그들이 버린 실패한 샘플들과 화이트보드에 적힌 절망적인 수식들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화학약품을 추가하여 난초의 섬세한 생명력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야생마를 쇠사슬로 묶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시도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릴 적 할머니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깊은 산속에서 할머니는 똑같이 까다로운 약초를 다루며 어린 하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야, 이 꽃은 교만한 아이란다. 힘으로 그 힘을 빼앗으려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지. 그 본성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달래고 어우러져야만 진짜 마음을 열어준단다. 비결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 할머니는 그 약초를 안정시키기 위해 새벽녘에만 피어나는 달맞이꽃의 이슬을 사용하셨다. 그것은 과학이 아닌 자연의 지혜였다. 하나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했던 저 사람들을 과연 도와줘야 하는 것일까 자신이 나선다고 해도 강소진은 또다시 그 공을 가로챌 것이 뻔했다. 이것은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한 샘플들 속에서 죽어가는 난초의 생명력과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젊은 연구원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직업적 양심과 자존심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더 은밀하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날 밤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몇 시간을 뒤진 끝에 낡고 먼지 쌓인 학술지 한 편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한국 전통 약초학에 대한, 이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래된 논문이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방식과 유사한 월화냉침 추출법이라는 전통 방식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그 논문의 단 한 페이지만을 조용히 복사했다.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하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연구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강소진의 등살에 매일같이 괴로워하던 한 선임 연구원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키보드 위에 자신이 복사한 낡은 논문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것은 현대 기술의 세계에 심어진, 잊혀진 지혜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선임 연구원은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논문 한 장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구겨서 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논문의 한 귀퉁이에 그려진 낯선 식물의 세밀화와 월화냉침이라는 기묘한 단어에 멎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구겨졌던 종이를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짜증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율과도 같은 희미한 희망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다. 선임 연구원은 밤새 낡은 논문을 탐독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지혜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강소진 이사의 눈을 피해 그날 밤 홀로 비밀스러운 실험에 착수했다. 그는 논문에 적힌 대로 정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달맞이 꽃에서 채취한 증류수를 이용해 월화냉침 추출법을 시도했다. 그것은 최첨단 과학이 아닌 자연과 교감하려는 정성스러운 의식에 가까웠다. 결과는 기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얻어낸 난초 추출물은 완벽하게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보다 유효 성분의 농도가 200% 이상 증가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셀레스틴 그룹의 미래를, 나아가 화장품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견이었다. 선임 연구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체 누가 이 잊혀진 지혜를 자신에게 알려준 것일까? 그가 출근한 강소진 이사에게 이 엄청난 성공을 보고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놀라움, 그리고 이내 탐욕으로 번뜩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즉시 그의 모든 연구 노트를 압수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은밀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이번 일만 조용히 넘어가 주면 내가 자네 앞길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지.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모든 공로를 자신이 가로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CEO 이현수에게 자신이 새로운 추출법을 개발해냈다고 보고했다.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모든 임원들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강소진을 영웅처럼 칭송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CEO 이현수만은 예외였다. 그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 그는 강소진의 발표를 듣는 내내 그녀의 설명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연구 노트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고 있을 뿐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현수는 자신의 집무실로 강소진을 따로 불렀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강 이사는 평소에 전통의학을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해오지 않았나? 갑자기 이런 방식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뭐지? 월화 냉침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효소 반응에 대해 화학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그의 예리한 질문에 강소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핵심을 벗어나는 모호한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지만 현수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현수는 직감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 위대한 발견의 진짜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었다. 이 회사 어딘가에 모두가 모르는 진짜 천재가 유령이 숨어 있었다. 그의 호기심과 승부욕이 발동했다. 그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을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논미지의 존재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R&D 부서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CCTV 기록, 연구실 출입 기록, 심지어는 폐기된 실해첨 샘플들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훑어보라고 명령했다. 그는 단서를 찾는 사냥개처럼 유령이 남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려 했다. 한편 윤하나는 회사가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사내 게시판에 붙은 강소진 이사를 칭송하는 공지문을 보았다. 그녀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자신의 지식이, 할머니의 지혜가 결국에는 모두를 구한 셈이었다.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비를 묵묵히 계속했다. 그날 밤 현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R&D 부서의 모든 연구원들의 인사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전통의학이나 식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진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찾고 있었다. 그의 손이 윤하나의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초라한 학력과 보잘것없는 경력을 보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파일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의 눈앞에 있는 진실을, 그의 편견이 다시 한번 가려버린 순간이었다. 강소진은 자신이 받은 스포트라이트를 마음껏 즐겼다. 그녀는 회사의 영웅이 되었고 그녀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성공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는 불안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천재는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유령의 정체를 추측하려 애썼다. 낡은 논문을 처음 가져왔던 선임 연구원, 아니면 평소에 말이 없던 다른 누군가, 그녀의 의심이 짙어질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편집증적인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윤하나, 첫 회의에서 난초 추출물을 안정시키기 위해 감초를 써보자고 했던 그 시골뜨기 신입.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소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보잘것없는 신입사원이 바로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니. 그녀의 공포는 순식간에 맹렬한 증오와 사리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싹을, 그것이 더 자라나기 전에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강소진은 잔인하고 교활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회사는 이제 막 대량 생산을 앞두고 완성된 에테리얼 블룸 크림의 마지막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하고 중요한 실험이었다. 강소진은 신입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이 중차대한 실험의 야간 모니터링 담당자로 윤하나를 단독으로 지목했다. 아무도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누가 봐도 성가신 야간 근무를 신입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연구실에는 하나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한 권 항습실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소진이 사소한 업무를 핑계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하나가 자리를 비운 그 짧은 5분, 강소진은 유령처럼 조용히 연구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한 권 항습실에 제어 장치를 조작했다. 그녀는 경보가 울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만 크림의 섬세한 유화 상태를 망가뜨리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온도와 습도를 미세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입 기록까지 조작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은 발칵 뒤집혔다.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 준비되었던 수백 개의 샘플이 모두 분리되고 변질되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제품 출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벌어진 회사의 존폐를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그날 밤 연구실의 유일한 책임자였던 단 한 사람, 바로 윤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긴급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하나는 차가운 시선들 앞에 범죄자처럼 서 있어야 했다. 강소진은 실망한 리더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망가진 샘플들과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처럼 보이는 한 권 항습실의 기록, 그리고 하나의 야간 근무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는 하나를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무능한 직원, 혹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며 몰아붙였다. 하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저는 정해진 절차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강소진 이사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아수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소진은 즉시 반박했다. 내가 언제 윤하나 씨를 불렀다고 그래요? 지금 거짓말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건가요?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힘없는 신입사원의 말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사의 말을 이길 수는 없었다. CEO 이현수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하여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령을 찾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지만 동시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진실함을 보았다. 그는 강소진의 과장된 연기와 하나의 침착한 태도를 비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난번부터 피어올랐던 의심의 씨앗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다. 징계위원회는 강소진의 주도해 하나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즉시 해고할 것을 의결했다. 그들은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로 CEO인 현수의 재가를 요청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현수는 승리에 찬 강소진의 얼굴과 창백하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은 하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력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보라던 할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 징계위원회는 지금부터 정회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번 사안은 내가 직접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소진의 의기양양했던 미소가 얼굴 위에서 얼어붙었고 하나의 절망적인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작고 위태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현수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소진 이사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감히 CEO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른 임원들을 선동하여 현수의 결정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독단적인지에 대해 불평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애썼다. 윤하나는 해고는 면했지만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받고 대기실에 격리되었다. 그녀의 운명은 여전히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회사가 온통 그녀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던 바로 그날 오후였다. 셀레스틴 그룹의 로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랑이 같은 눈빛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노인. 그는 바로 지금의 현수를 CEO 자리에 앉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절대적인 상왕샹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의 할아버지. 이 회장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시끄럽던 빌딩 전체를 순식간에 침묵에 빠뜨렸다. 그는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최상층의 CEO 집무실로 향했다. CEO 집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이 회장은 손자인 현수를 앞에 두고 불호령을 내렸다. 그의 분노는 회사의 경영 위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 놈이 회사를 이따위로 경영하고 있단 말이냐.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작은 분란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겠다고. 그는 이미 자신만의 정보망을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모두 보고받은 후였다. 이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손자를 쏘아보며 핵심을 찔렀다. 내가 듣자 하니 네가 정직시킨 그 직원의 이름이 윤하나라고 하더군.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윤 씨라. 흔한 성은 아닌데 너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게냐. 현수는 당연히 그저 신입연구원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현수의 머리 나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안겨주는 말을 꺼냈다. 그 아이는 내 오랜 버시자 이 나라 최고의 약초 명인인 윤 영감의 유일한 손녀다. 네가 가진 박사 학위보다 그 아이의 손끝에 담긴 지혜가 1000만 배는 더 값지다는 걸 알아야 해. 만약 네가 그런 보석 같은 아이를 하찮은 사내 정치질 때문에 내친다면 너는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할아버지의 말은 현수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 시골뜨기 직원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던 전설적인 명인의 손녀였다니.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녀가 던졌던 감초에 대한 제안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깊은 지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던 그 익명의 조언자, 그 유령의 정체 역시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지만 강렬한 의심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할아버지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된 현수의 재조사는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빨라졌다. 그는 더 이상 범인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윤하나라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대학 졸업 논문을 읽었고 그녀의 소박하지만 비범했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했다.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재능과 강인함을 숨기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의 연구실 CCTV 원본 영상을 직접 검토했다. 그는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영상을 되돌려 보았다.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강소진이 아주 짧은 순간 한곤 항습실의 제어 장치를 미세하게 조작하는 장면을 영상의 각도와 화질이 좋지 않아 이전의 보안팀은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현수의 얼굴이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다. 모든 것은 강소진이 꾸민 비열한 연극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는 컴퓨터의 한쪽 화면에는 강소진의 범행 증거를, 다른 한쪽 화면에는 유나나의 인사 파일을 띄워놓았다. 그는 그녀의 꾸밈없는 증명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가족관계와 주소지 등 세부 정보에 멎었다. 그는 아직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이 여직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 본능과 책임감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보석. 그는 그 보석을 자신의 발로 찰 뻔했던 것이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소진 이사를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윤하나 씨도 함께.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CEO 집무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강소진 이사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윤하나는 굳은 표정으로 그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이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이현수가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를 향했다. 윤하나 씨,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빼놓지 말고 하나는 떨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실험실의 상태,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록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강소진 이사가 자신을 호출했던 그 5분의 시간까지 그녀의 증언은 일관되었고 거짓이 없었다. 이어서 현수는 강소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 이사, 이제 이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죠. 강소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창하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를 호출한 적이 없으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만들어낸 비겁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를 아끼고 기회를 주려 했는지, 하지만 그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지에 대해 마치 비극적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열변을 토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입계는 차갑고 위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흥미로운 이야기로군요. 강 이사. 그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집무실의 거대한 벽면 스크린을 켰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날 밤의 진실을 확인해 볼까요? 그의 말에 강소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스크린에는 그날 밤 연구실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수가 영상을 특정 부분에서 확대하고 화질을 보정하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강소진은 아주 짧은 순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한 곳 항습실에 제어 장치를 미세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이어서 복도에 설치된 다른 카메라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 영상에는 강소진이 하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던 바로 그 시간에 연구실로 몰래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강소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현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조사 결과를 읊어 내려갔다. 강 이사는 이번 사보타주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여러 신입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만들었더군. 심지어는 연구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회사는 당신을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로 즉시 고소할 거요. 그의 선고는 빠르고 절대적이었다. 강소진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보안팀에 의해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과 야망이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 기록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하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현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와 그리고 자신의 직원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냉철하지만 공정한 리더였다. 강소진이 끌려나간 후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현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복잡한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회사 전체를 대표하여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당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부당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오. 그리고 당신을 의심했던 나 자신도 틀렸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깊고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가 말했던 보석이라는 단어와 회사를 구했던 유령의 존재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가장 큰 의문을 그녀에게 직접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나만 더 묻지. 난초 추출물 문제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한 선임 연구원의 책상 위에서 오래된 논문 한 장이 발견되었어. 그것도 당신이었나? 이현수의 마지막 질문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집무실의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윤하나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그리고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짧고 단순한 긍정의 한마디가 현수의 머릿속을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름 없는 시골뜨기, 청소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했던 힘없는 신입사원,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미스터리한 천재 조언자 유령. 그 모든 것이 바로 눈앞의 이 여자,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경외감과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호기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왜 숨겼던 거지?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나? 그런데도 왜 나를 도운 거야? 그의 질문에
하나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존엄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도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회사를,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도운 겁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제안을 했을 뿐이에요. 아무도 시골뜨기 말단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공로를 원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녀의 고결한 인품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현수는 깊은 감동과 함께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이 여인의 가치를, 아니 그녀의 존재 자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는 그녀의 재능에 걸맞은 최고의 자리를 그녀에게 주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말했다. 윤하나 씨, 나는 오늘부로 당신을 우리 그룹의 R&D 부서 총괄 책임자로 공식 임명하겠소. 그것은 파격, 그 이상의 인사였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그녀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정식 임명 절차를 위해 그녀에게 공식적인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는 자신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현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가족 관계란에 적힌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멎었다. 윤태호.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던 이유, 상대는 할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전설적인 약초 명인인 윤태호 영감의 유일한 손녀였다. 차가운 불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애써 그 불길한 의심을 떨쳐내려 했다. 그는 서류에 적힌 그녀의 이름, 윤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다. 3년 전 비서가 건네주었던 그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 없는 결혼 서류 속 아내의 이름 역시 윤하나였다는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집무실 구석에 있는 거대한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낡은 서류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의 결혼 증명서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펼쳤다. 서류의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작고 촌스러운 흑백 증명사진.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사진 속의 앳된 얼굴과 지금의 그녀는 조금 달라 보였지만 틀림없는 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 자신이 경탄했던 천재, 자신이 지켜주기로 결심했던 여직원, 그리고 자신이 지난 3년간 철저하게 외면하고 유령 취급했던 자신의 아내, 그 모든 것이 바로 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기어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단어를 내뱉었다. 당신이 윤하나라고. 내 아내. 그의 마지막 질문에 하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주 작게,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 작은 끄덕임은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그의 남은 세상마저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제목 속에 죽었다는 비명은 그녀를 괴롭혔던 직원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CEO, 그 자신의 것이었다. 이현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와 서류 위에 있는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지난 3년간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그가 무시했던 여자, 그가 경멸했던 시골뜨기, 그가 유령 취급했던 자신의 아내, 그녀는 그의 발밑에서 그의 제국을 구하고 그의 오만한 세상을 비웃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죽었다라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과 편견, 그리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눈먼 영혼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유나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의 폭풍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현수를 향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아셨으니 제 입장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R&D 부서 책임자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제 직무를 완수할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대로 계획했던 것처럼 이혼을 진행할 겁니다. 이 진실이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바꾸지는 못해요. 그녀의 냉정함은 그녀가 지난 3년간 받았던 상처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던 현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고 극적인 재회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소문은 번개처럼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새로운 천재 R&D 책임자가 바로 CEO의 숨겨진 아내였다는 사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과거 하나를 괴롭혔던 강소진의 옛 패거리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장 사모님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을 떠올리며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가 자신들에게 끔찍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다음 날부터 비굴할 정도로 하나에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최고급 커피를 가져다 바치고 그녀의 책상을 닦고 그녀의 모든 말에 고개를 조아렸다. 하지만 하나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예전에 그들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 완벽한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다. 현수는 이제 회사에서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 그는 그녀와 대화하고 싶었고 그녀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텅 빈 시간을 메우고 싶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녀의 논문, 그녀의 성장 과정,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 그는 주말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시골 고향집 근처를 맴돌며 그녀가 자라난 풍경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다. 하나는 그에게 철저히 R&D 책임자로서만 대했다.
그녀는 그의 사적인 접근을 모두 막아냈고 그들의 관계가 오직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마침내 그녀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이혼 서류를 준비하여 그의 앞에 내밀었다. 서명해 주세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 이 희극을 끝내야 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그를 진짜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이나 돈으로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게 기회를 주시오. 유진그룹의 CEO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3개월만, 아니, 단 한 달이라도 줬소. 내가 지난 3년간 당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남편의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 후에도 당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이 서류에 서명하겠소. 그것은 그의 애원이자 그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현수의 절박한 제안에 윤하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현수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그에게 더욱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2명의 낯선 사람이죠. 비싼 선물도 권력을 이용한 그 어떤 배려도 금지해요.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만으로 저를 설득해보세요. 그녀는 그에게 그가 평생을 무시해왔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3개월 계약 연애가 시작되었다. 평생을 돈과 논리로만 살아온 현수에게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회사를 구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미션이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들은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텅 비어 있던 저택의 거대한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려다 주방을 온통 연기로 가득 채우는 대참사를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일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번 분기 R&D의 KPI 핵심 성과 지표는 모요와 같은 감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비즈니스 용어만을 남발하여 그녀를 질리게 만들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행동하는 대신 그녀를 관찰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주말마다 작은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퇴근 후에는 늘 도서관에 들러 몇 시간씩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조용한 친절함과 끝없는 지적 탐구심, 그리고 강한 내면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깨달으며 매일 밤 깊은 후회에 잠겨야 했다. 어느 주말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부탁했다. 그녀의 고향집에 함께 가달라고. 하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승낙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의 화려함을 벗어나 그녀의 시간이 멈춘 듯한 시골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현수는 난생 처음으로 흙을 만지고 약초를 캤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가 재벌 총수라는 사실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를 평범한 동네 청년처럼 대하며 파티를 시켰다. 그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소박한 시골 밥상에서 세상 그 어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깊은 맛을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현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단순히 그녀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내가 사는 서울의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곳 당신의 세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워. 당신의 그 강인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3년간 굳게 닫혀있던 하나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평화를 깨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의 재능을 눈여겨본 외국의 한 경쟁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의 고향집까지 찾아와 그녀에게 자신만의 연구소를 차려주겠다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했다. 그 소식에 현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의 그였다면 당장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 경쟁사를 짓밟아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그는 불안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정말 좋은 제안이군.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그것을 존중하겠소. 설령 당신이 나를 떠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그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녀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를 올가매던 지독한 소유욕으로부터 그가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대답은 하나에게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감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내어줄 준비가 된 진정한 남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완벽한 기회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뒤늦게 사랑을 깨달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유나나는 자신의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한쪽 길은 세계적인 명성과 완벽한 독립을 약속하는 화려하고 평탄해 보이는 길이었다. 다른 한쪽 길은 이제 막 얼음이 녹기 시작한 여전히 서툴고 상처 많은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불확실하지만 어쩌면 더 따뜻할지도 모르는 길이었다. 그녀는 며칠 후 자신을 찾아온 경쟁사의 대표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제 뿌리는 이곳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기류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이현수는 그녀가 경쟁사의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의 그런 모습이야말로 그가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며칠 후 현수는 하나에게 회사에서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R&D 연구실이나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아무도 찾지 않는 거대한 본사 건물의 옥상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원래 차가운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쓰이던 텅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삭막했던 콘크리트 바닥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유리 온실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고향집 뒷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희귀한 약초들과 할머니의 낡은 책 속에서만 보았던 전설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그녀만의 완벽한 성역이었다. 현수는 그녀의 모든 것을, 그녀의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의 제국의 심장부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그는 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전 세계의 식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직접 흙을 고르며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해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소. 그래서 당신이 떠나고 싶지 않은 세상을 이곳에 만들어주고 싶었소.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에게 3개월의 계약 연애의 마지막 결과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진심을 고백했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은 나의 자유를 위한 계약으로 시작되었지. 이제 나는 나의 심장을 담보로 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윤하나, 계약서 속에 이름뿐인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평생을 함께해 주시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한 남자의 절실함만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에 그로부터 2년 후 셀레스틴 그룹 본사 건물에는 윤하나 식물자원연구소라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하는 그 연구소는 이제 화장품 업계를 넘어 바이오 산업 전체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연구소의 개관식 날, 연구소의 소장이 된 윤하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객석의 한쪽에서 이현수는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손녀의 성공을 지켜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그녀의 할머니와 그의 할아버지인 이 회장이 나란히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옥상의 허브 정원으로 올라왔다.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조심스러운 손길로 꽃잎의 향기를 맡고 있었다. 현수와 하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시골에서 자란 들꽃은 이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차가웠던 CEO는 이제 자신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아는 가장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지 두 사람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세상마저도 더 비옥하고 향기롭게 만들고 있었다.